그냥 이거 같이 한다고 생각하는 거 한번 봐봐. 이거는 니네들 뭐 수특 같은 경우야 시간 좀 줄이기 위해서 작품을 막 공부를 한다고 하지만 그 수능에 나오는 지문들은 어차피 나올 지문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갖고 너네들이 답으로 끌어낼 수 있는 게 있느냐, 뭘 끌어내야 되냐, 어느 사고를 좀 펼쳐야 되느냐, 이걸 공부를 해보는 거잖아. 그치? 이게 이제 이양대립이라는 말, 그러니까 대조지, 대조. 모든 독서가 됐던 문학이 됐던 대조만 잘 찾아도 답이 나와. 앞부분에서도 얘기했지만 얘도 마찬가지야. 문학도. 그치? 그 대조 딱 드러나는 거 있으면 무조건 체크하시고, 근데 막 습관적으로 체크만, 사실 체크도 잘 못해. 대조 의미가 잘 안 잡히니까. 근데 그걸 계속 연습을 해서 실전에서 이제 나올 수 있을 때까지 하라는 얘긴데, 대조를 잊지 말아라. 보기에서도 한번 보세요. 이걸 갖고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위에 이제 본문이 있는데 그게 없이도 때로는 수능 지문들은 대충 이게 좀 답이겠구나라는 것들이 좀 들어온단 말이야. 크게 봐야 된다고. 막 지엽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선택지 엄청 애매해요. 자, 보세요. 현대사회의 인간관계에서 시선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다라고 나왔어. 그럼 일단 여기서 첫 번째 문장을 보고 선생님 같으면 여기다가 밑줄을 쳤어. 일단 현대사회. 왜냐면 저번 주에 선생님이 시라는 거는 화자의 상황 정서 태도를 읽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거기에서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물론 구체적으로 시 안에서 드러나는 화자의 상황도 있지만 그 작품에 반영되어 있는 시대적 상황이라는 것들을 너네들이 고려해서 읽으면 시가 훨씬 이해가 편하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보통 시에서 드러나는 시대적 상황이라는 게 크게 뭐 있다 그랬어? 일제, 그 다음에 독재 정권, 그 다음에 산업화. 이거 있지. 요걸 알면 일제시대는 부정적인 현실이고요. 그치? 그 안에서 어떤 저항 의지를 보통 드러내는 시들이 대다수고. 독재 정권은 그 요거에 반대되는 이게 뭐야? 정의, 자유, 이거에 대해서 뭐야? 이런 현실 비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주제라 그랬어. 그리고 산업화 같은 경우는 뭐니? 산업화 같은 경우는 뭐야? 여기 현대 문명인데 산업화라는 것 자체는 그럼 여기에 소외되어 있는 서민들의 애환을 그려내거나 이런 서민들의 애환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산업화의 현실에 대한 비판. 그치? 요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패턴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야? 정신적 가치가 상실되어 있는 사회에 대한 비판. 이어서 산업화 현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맥락, 그리고 서민들의 애환, 그리고 정신적 가치에 대해서는 물질 문명이라는 부분과 대조된다라는 의미에서 긍정적 가치를 드러낸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보통 이제 이런 주제를 흘러가요. 이걸 깔고 보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깔고 봐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현대사회 이거 나왔잖아. 그치? 얘도 이제 이런 시대적 배경이 있다라는 거고, 인간 사회에서 시선이라는 것은 이라고 나왔죠. 그 중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라는 하나의 해석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준 거예요. 위에 시가 나오는데 동승이라는 시거든요. 동승이라는 시 안에서 현대사회 인간관계에서 시선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던져주는 거야. 우리가 이제 그 작품만 보고 판단하기는 좀 쉽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잖아. 자, 시선은 관심을 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 시선이라는 것 자체가 관심을 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이라 그랬어. 일단 그럼 이것 관심이라는 부분과 반대되는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치? 가치평가 의미를 띌 경우, 자, 관심 자체가 나쁜 건 아니야. 근데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거지. 가치평가의 의미를 띌 경우 세모 쳤어. 상대방에게 부담을 준대. 그럼 이 시선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생길 때는 마이너스의 의미를 갖고 있구나. 그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시선을 보내지 않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시선을 보내지 않는 것은 긍정적인 무관심이다. 긍정적인 무관심. 시선을 보내지 않는 것, 긍정적 무관심. 이거 다 긍정적인 의미로 보고 있는 거잖아. 그럼 얘는 오히려 보지 않는 것이 도와주는 거다.
자, 조화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선 때로 가치평가적 시선을 거두는 것이다 라 그랬어. 그죠? 자, 조화로운 공동체에서는 시선을 거두는 것이 플러스의 의미가 있다. 두 개를 나눠준 거야.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시선에서 가치평가를 두고 있는 거는 마이너스의 의미. 그리고 오히려 시선을 두지 않는 것은 조화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것. 사실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걸 이 본문에 적용을 했다고. 그치? 그래서 주제를 먼저 두고 이렇게 던져주고 있는 이 보기가 의미가 있는 거고, 거기에서는 이게 얘네들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사실은 이렇게 대조 포인트를 줘야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늘 던져준다는 거야. 그걸 너네들이 의식적으로 좀 구분을 하면서 보셔야 되고. 그치? 그리고 이거 갖고 밑에 선택장 봐봐. 국철은 이거 공간이에요. 이제 읽어보면 알겠지만 공간인데 서로 다른 성격의 시선들이 드러나는 공간이다. 당연하지 않겠니? 그 공간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니까 그 안에 두 개 다 들어가 있겠지. 그치? 뭐 이거는 그냥 맞겠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어. 나의 쳐다보는 행위잖아. 이거 보면 돼. 행위는 아시안 젊은 남녀에게 부담감을 줄 수 있게끔 쳐다보는 건 부담이야. 내가 본문을 아직 안 읽었지만 너네들이 이걸 보면서 이걸 또 이게 대조 의미가 있구나라는 게 보여요. 나하고 아시안 젊은 남녀 서로 다른 대상으로 묶어놨지. 그치? 그럼 얘는 한물이고 얘는 또 한물이야. 그치? 얘가 얘를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줄 수 있겠구나라는 거. 일단 읽어보긴 해야 되겠지만 쳐다보는 것은 부담감이 있다라고 이미 보기에서 던져줬기 때문에 얘도 맞을 가능성이 높죠. 그죠? 자, 저희들은 누구야? 안 읽어봤지만 젊은 남녀라 그랬으니까 화자와 일단 다른 대상인데 저희들은 서로에게 긍정적인 무관심을 가지고 있겠군 이라고 나왔단 말이야. 또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시라는 게 화자의 중심으로 읽는 거라면 여기에서 다른 대상이 나왔다면 이들 간의 관계를 물어보지 여기 안에 있는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설명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읽어는 봐야 되겠지만 얘가 좀 이상해. 화자랑 바꿔서 지금 표현한 부분이야. 일단 그렇고 나가 황급히 고개를 돌렸던 것은 화자가 고개를 돌렸어. 그럼 이건 뭐랑 연결되는 거야? 긍정적인 무관심, 평가적 시선을 거두는 것 연결되죠. 자, 동승은 조화로운 공동체, 같이 타는 거니까 조화로운 공동체를 만들자는 뜻이 담긴 것이겠군. 왜? 화자의 주제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같이 타자. 됐지? 그러니까 물론 본문을 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렇지만 여기서 너네들이 대조 포인트를 잡았을 때 거기 안에 선택지 안에서 구분되는 부분들은 그 정도는 굉장히 또렷하게 구분을 해줘야 돼요. 진짜 여기서 무관심, 긍정적인 무관심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뭔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지 않으면 문제는 사실 풀 수가 없어. 그치? 그러니까 그 정도인 건데 여기에 나오는 그 의미는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살짝 보면 뭐 그런 내용 나와요. 자, 여기서 그 문득 젊은 남녀가 건너편에 앉아 있었다. 나는 나가는 길이었고 무엇하려고 가는지 궁금해서 쳐다보면 이렇게 나왔지. 그럼 여기서 바라보는 대상은 화자와 저 젊은 남녀 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얘네들의 둘의 어떤 관계에선 사실 드러나지 않아. 제가 나를 쳐다보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를 무관심으로 보는 거지. 이 둘이 쳐다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가 나왔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 문제가 틀린 거거든. 그래서 그 무관심과 아까 얘기했던 무관심과 관심이라는 부분의 대조의 의미를 잡으시고 거기 안에서 어느 대상들과의 관계를 파악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이 이항 대입이라는 부분 자체가 선택지를 구성하는데 반드시 나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선택지도 그렇고 실제 시들도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걸 조금 또렷하게 너네들이 그 생각을 좀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이 연습 지문들을 만들어냈는데 이걸 너네들 풀 때도 잘 고려를 하셔서 풀어내셔라. 자, 이것도 이제 위에 거 보기 전에 얘 먼저 한번 봐봐. 몇 개만 연습해 볼 거야 오늘. 자, 박은이라는 사람이 지은 우중의 택지를 생각하며라는 시예요. 잘 보세요. 자, 박은은 강직하고 올곧은 성품을 가진 인물이야. 그럼
그럼 박은이라는 사람은 어떤 긍정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네요. 그죠? 네, 그게 플러스. 박은의 근데 시는 인생에 비애가 나타나 있대. 마이너스. 비애는 슬픔이잖아. 그지? 얘는 강직하지만 시 자체에서는 비애의 그런 부정적인 어떤 정서가 좀 드러나 있다라는 거야. 잔뜩 찌푸린 우울한 풍경이 주조를 이룬다. 그럼 이런 그 우울한 풍경을 가지고 비애라는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기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 본문에 나와 있는 주제는 이미 나온 거야. 비애로. 그치? 자, 일단 위에 있는 걸 좀 읽어보고 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이제는 찬비는 국화에 어울리지 않게 내리고 라고 나왔어. 그럼 여기 첫 번째 문장에서도 대조 포인트 나오죠. 뭐랑 뭐야? 찬비, 국화. 자, 국화에 어울리지 않는다. 얘는 동그라미, 얘는 세모. 이 정도는 판단할 수 있겠지? 어울리지 않아. 그럼 여기 국화는 뭐겠니? 뭐 박은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긴 있을 건데. 자, 작은 술동이는 사람 가까이 왔구나. 자, 화자를 인식하면서 읽는다면 여기는 사람은 누구겠니? 화자일 가능성이 높죠? 그치? 그럼 잘 보세요. 자, 화자 중심이야 모든 시는. 작은 술동이는 사람 가까이 있대요. 뭔진 모르겠지만 작은 물덩이 자체를 부정적인 의미로 보기에는 뭐 그닥 그런 정보는 없어. 근데 일단 가까이 있는 상태구나. 문을 닫으니, 자, 문을 닫으니라고 했으니까 닫고 나서 어떤 변화가 나타날 거야. 그치? 자, 보면 붉은 잎이 떨어지고 식구를 얻으니 흰머리가 새롭구나. 자, 여기까지는 문을 닫은 상태의 어떤 변화인데 이것도 딱히 긍정인지 부정인지 찾기는 좀 어려워. 자, 근데 뒤에 보세요. 정다운 벗 생각할 때는 즐겁다가, 뭐 당연한 얘기죠. 적막한 새벽이 되니까 시름이 더한데, 그 화자의 정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마이너스. 찬비가 내리고 있고 문을 닫으니 이런 상태인데 계속해서 이게 마이너스의 정서로 이어지고 있다면 사실 여기 전단적으로 깔려있는 정서는 마이너스의 정서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게 보이고, 보기에서 준 대로 인식한다면 사실 그게 그대로 드러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밑에도 보니까 크게 웃으며 양춘을 볼 거나 이렇게 나왔잖아. 그 언제 반가운 눈길을 마주할 거나 이거니까 마주할 수 있을까? 마주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러는 거잖아. 그렇죠? 전체적인 분위기가 마이너스의 분위기로 드러난다라는 걸 보기에서 준 대로 그대로 이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으래. 여기 보면 자, 찬비를 맞는 국화는 화자의 모습을 형상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다 보면 뭐뭐 볼 수 있고 뭐뭐 이겠군 관련 이겠군 사실은 다 다양한 해석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추측형의 문장들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서 너네들의 애매함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뭔가 하나가 정확한 게 나오지 않으면 사실 답을 치기가 어려워. 적절하지 않은 것 고르는 거잖아요. 보면 일단 찬비를 맞는 국화는 화자의 모습, 뭐 화자의 모습이 일단 플러스의 모습으로 그려졌고 우리는 국화를 플러스의 의미를 잡았으니까 그렇다면 얘는 맞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작은 술동이는 시름과 관련하여 화자의 고뇌를 달래주는 신앙. 지금 현재 화자의 상태는 시름 겨운 상태라는 걸 잡았어요. 근데 술동이가 가까이 있다면 화자는 그것이 뭐 달래주는 수단이라고 볼 수 이런 거 보면서 니네들 애매하다고 분명히 느껴. 시름을 달래주는 것까지 어떻게 알아? 모르지. 세모치고 넘어가야지 이런 건. 그지? 그렇지만 뭐 고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술동이라면 그런 의미는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야. 자, 문을 닫으니 세상을 대하는 강직하고 올곧은 화자의 성품과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세상과의 문을 닫았다라는 의미, 얘가 워낙에 뭐 올곧은 성품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도 그럴 수 있겠구나 넘어가시고, 흰머리 새롭구나, 세속적 욕망을 초월해. 사실 다 모르겠어. 시의 의미를 너네들이 스스로 떠올리는 거 다 불가능해. 근데 유일하게 판단 가능한 게 있어요. 답은 일단 4번인데 왜 그럴까? 다 애매한데 여기서 왜 답이 4번일까?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흰머리 새롭구나죠. 근데 이게 새롭다라는 말을 보면 사실 긍정적인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얘가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잖아. 문을 닫았는데도 얘 시름은 해결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그럼 화자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정서는 부정적인 정서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초월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초월은 뭐야? 이걸 잘 봐야 돼. 이런 어휘들을 너네들이 시험장 가면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건데 여긴 너무 사실 명확하게 준 거야. 초월은 일단 기본적으로 화자가 부정적인 상황에 처해 있어야 돼요. 일단 부정적인 상황에는 처해 있어야 돼. 근데 초월했다라는 건 그 상황 자체를 긍정적으로 뛰어넘은 거야. 아, 이 세상 진짜 살기 너무 어렵네. 근데 무슨 상관이겠어. 나는 이 세상 잠깐 소풍 왔다가 다시 돌아갈 걸 하늘나라로 뭐 이런. 그럼 이 현실 세계에 어떤 얽매임이 없이 초월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에서 어디로 간 거야? 플러스. 이게 초월이야.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면 사실 체념이란 단어랑 연결돼야 돼. 알겠니? 되게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달라요. 그럼 그걸 어떻게 니네들이 이해해? 그걸 외워서도 안 돼요. 체념이란 단어와 초월이란 단어를 화자의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너네들이 어떤 태도로 인식할 건가에 대한 걸 공부하셔야 된다고. 뭔 얘기인지 알겠니? 그래야 일단은 다른 거는 아이씨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틀렸네. 그럼 답 몇 번이야? 4번이야. 이렇게 가야 돼. 이 부분에 태도와 정서를 판단하는 부분에서 확신이 생기지 않으면 수능 문제는 절대 못 풀어. 알겠지? 저 부분을 좀 또렷하게 가지고 갈 수 있게끔 저거 하나면 충분해요. 이해가지? 그래서 너네들이 저 전반적인 내용을 해석을 못할까 봐 뭘 줘? 보기도 계속 준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 의미 안에서 그 대조 포인트를 잘 잡고 넘어가셔야 된다고. 알겠니? 이 지문을 가지고 여기에 실어놓은 문제들을 갖고 좀 의미를 가지고 연습을 해봐. 충분히 다 할 수 있어. 이것들이 조금씩 고민이 되다 보면 시가 조금 다른 것들이 나와도 충분히 읽히거든? 알겠지? 그래서 보기를 먼저 실어놓은 거예요. 얘도 한번 볼게요. 이육사의 교목이라는 작품을 본 친구도 있고 처음 보는 친구도 있을 거야. 봐도 무슨 시인지 잘 몰라. 이거 선생님이 딱 5분, 5분 아니야. 한 2분만 줄 테니까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 밑에 있는 것까지 한 번만 풀어보세요. 맨 뒤에 있어, 맨 뒤. 맨 뒤. 맨 뒤. 자, 볼까요? 네. 일단 그 보기 문제를 좀 먼저 보면요. 자, 여기 봐. 맹자에 따르면 제목, 교목은 이게 교목이라는 작품 읽을 건데 순서를 좀 뒤집어 놓은 거야. 교목은 오랜 세월 덕을 닦아 임금을 도로써 보필하여 나라를 떠받치는 신하래요. 교목은 뭐라고? 나라를 떠받치는 신하. 긍정적인 의미지. 그래, 긍정적인 의미야. 응. 그지?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오는 교목은 일단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인 의미를 담아내고 있을 거라는 게 드러나고요. 시인에 대해서 또 설명했네. 자, 항일 독립투쟁으로 20여 차례의 투옥 끝에 베이직 감옥에서 옥사했다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서 뭐가 나와? 여기에 그 기본적인 상황이 어떤 상태일 거야? 부정적인 상황일 거야.
그치? 거기에 제목이 교목이야. 그럼 여기 주제 이미 다 나오지 않니? 얘 부정적 상황에서 뭐 할 것 같아? 떠받치는 신하래. 그럼 떠받치는 신하처럼 살겠다는 거지. 그럼 어디를 떠받치겠어? 일제강점기에 조국이라는 것을 떠받치는 하나의 저항 의지를 드러내는 걸 거라고. 그치? 제목만 가지고도 사실 충분한 내용들이 끌려져 나와요. 이런 것들을 너네들이 연결이라는 걸 시켜봐야 되는 거야. 시라는 걸 읽는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그치? 자, 그리고 이거 나와요 또. 저항의식과 조국 강복에 대한 열망을 주제로 담고 있다. 근데 힘들지만 뭔가 버텨나가겠다라는 긍정적인 어떤 태도를 드러내는구나 라고 끌어내면 되는데 그걸 좀 연습을 하라고. 자, 위의 상황은 어때요? 당연히 부정이에요. 정서는 어떻겠어요? 당연히 상황이 부정이니까 정서는 사람인데 슬프겠지. 우리가 보통 시에서 얘기하는 정서라는 거는 그냥 상황 가운데 나오는 기본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거기에서 슬퍼도 웃는다 이렇게 나오면 웃는다는 사실 태도야. 슬프다는 감정이지만 이별했잖아. 근데 슬퍼도 웃겠대. 그 여기 슬프다는 상황에 대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래야지 공감을 하지 사람들이. 쟤는 왜 그냥 무조건 기쁘대?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잖아. 근데 슬프지만이라는 부분을 단서로 깔고 기본적인 장소를 깔고 나타나는 태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 드러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공감을 하게 돼 있어. 그래서 이건 이제 상황 가운데 나오는 정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이 정서에 대해서 얘가 저항의식을 보였다라는 거는 긍정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는 거겠지. 그치? 실제 이게 선택지예요. 부정적인 상황을 통한 부정적인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사실 정서가 이렇게 부정적인 장세가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드러난다는 표현 안 쓸 거고, 그치? 여기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지. 그치? 자, 위시의 제목. 이걸 줬으니까 풀 수 있는 거지. 자, 여기 있는 교목이라는 것은 상황, 정서, 태도. 뭘 상징하는 거야? 태도를 상징하는 거지. 그죠? 자, 이런 제목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의미들이 있어요. 그게 보통 뭐랑 연결된다고? 정서 태도랑 연결된다고. 그래서 뭘 보라는 거야? 그래서 제목을 보라는 거야. 제목을 형식적으로 보는 건 전혀 의미가 없어. 아까 앞에 동승이라는 작품 봤죠? 동승 뭐야? 함께 타자잖아. 그럼 뭐가 드러나는 거야?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그런 의미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너네들이 거기 안에 너네들이 몰입을 하셔야 주제가 나와. 위시의 나무의 마지막 행위는 이거 이제 시를 읽어봐야 되는데 볼게요. 마침내 호수 속 깊이 나무가 거꾸러져 참아 바람도 흔들지 못해라 나 흔들지 말아라 이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거 보면 바람이라는 건 긍정적인 의미야 부정적인 의미야? 나 흔들지 마 이거잖아. 그러면 바람이라는 건 흔들지 않았으면 하는 존재인데 나를 자꾸 흔드니까 실현의 의미가 있겠고 그 상황에서 얘는 흔들지 못해라 라는 걸 드러냈으니까 당연히 도피는 아닐 테고 의지겠죠. 마지막 부분은 반드시 주제예요. 우리가 드라마 보면은 주제는 어디에 드러나? 1편이야 마지막 회야. 마지막 회잖아. 그치? 그 마지막 부분에 드러나는 게 화자의 주제가 담긴 태도예요. 최종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 됐지? 자, 그리고 이 시의 나무의 입장에서 나무에게 가해진 시련은 그럼 뭘까? 교목이 태도라면 드러나는 그럼 여기에서 나무에게 가해진 것은 당연히 시련은 상황의 의미가 있겠죠. 이런 다 담겨있는 의미들이 있어. 그러니까 교목의 상징적인 의미를 끌어내려고 하지 말고 교목이라는 것으로 드러내는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끌어내라는 얘기야. 너네들은 절대로 그 교목이라는 것의 상징적인 의미, 떠받치는 신화의 의미를 어떻게 끌어내냐고. 그게 아니라 화자가 이 상황에서 어떠한 태도를 보이겠다라는 거구나 라는 걸 끌어내야 된다고. 알겠지? 이게 너네들이 수능에서 시를 읽어내는 방향이에요. 그래야 해석이 가능해져. 뭘 갖다 줘도. 알겠지? 그러니까 그걸 좀 염두해 두시고 이 연습하면 도움 되겠니 안 되겠니? 이걸 좀 잡아놓은 상태에서 6평 전에 기본기 잡기고 6평 끝나면 사실 선생님들의 수업도 별로 의미가 없어. 왜냐면 그제서야 이거 뭐 어떻게 이게 상황 정서 그때서야 늦어.
솔직히 말하면 되죠. 내가 얘기하지. 6월 달에 눈빛이 안 바뀌는 학생들은 그냥 아까 진석이 말한 그대로야. 니네 190일 남았다 그랬지. 490일이야 그냥. 보나마나. 6개월 정도면 바뀌어. 안 바뀔 것 같지? 진짜 바뀌어. 그때까지는 충분해. 근데 니네들 지금 봐서 니네 그래도 1월 달에 공부하겠다고 다들 왔단 말이야. 1월 달하고 지금 이제 5월 달이죠. 한 5개월 정도가 지났어요. 나름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내가 쏟은 공부량으로 내가 바뀌었는지를 한번 생각해봐. 우왕좌왕했고 여러 가지 바쁘게 움직이긴 했어. 바꿀 만큼의 뭔가를 채우지는 못했어요. 근데 나 지금 미친 듯이 하긴 했어. 그럼 조금만 더 해보면 분명히 결과가 나타날 거야. 이게 굉장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5개월 정도가 짧은 시간이어서 나를 못 바꿀 것 같지만 나중에 니네들이 정말 6월부터 시작해서 11월 때까지 미친 척하고 정말 쟤 진짜 미쳤네? 3시간, 4시간 자도 사람 살 수 있어. 그 정도로 한번 공부해봐. 그럼 내가 2년 동안 할 공부를 6개월 동안 다 했다니까? 니네들 시험 기간에 한 주 안에 하는 공부가 사실은 한두 달 전에 하던 공부인데 하루 이틀 만에 다 끝나는 거 봤어, 못 봤어? 봤잖아. 된다니까? 근데 그 기간이 짧으면 3개월 바뀌어봐야 이미 늦었어. 어차피 경쟁 구도인 거는 맞지만 내가 채워지지 않으면 경쟁 자체가 불가능해. 그지? 그래서 내가 그냥 하면 되거든? 다른 사람 의식할 거 없이? 그냥 하면은 올라가. 근데 그 기간이 6개월인데 그래서 6월 달까지 볼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 스스로가 자꾸 느껴야 돼요. 충분히 해. 그러니까 그 6월이 오기 전에 6월 뒤부터는 너네들이 그냥 정신없이 달려야 돼. 문제 계속 풀어대면서 또 개념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가야 되는데 지금이 유일하게 기본기를 또 다질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해요. 지금까지는. 공부를 하면서. 알겠지? 그래서 그 이유는 뭐 공부를 하건 안 하건 떠나서 그때 가서 남들 막 문제 풀고 있는데 개념을 다시 봐야 되겠다. 안 들어와. 불안해서. 알겠지? 그러니까 한 달이야. 6평은 뭐 그때 점수를 올려야지 너네들 수시 쓰는 학생들도 그걸 이제 가이드 삼아서 쓰기도 하고 되게 중요한 점수이긴 하지만 실제 정시를 놓고 보는 학생은 그냥 그거는 내가 지금 현재 수준이 어느 정도를 평가하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그치? 그러니까 내가 빨리 올려야 되는데 그래도 이거 해야 돼. 그러니까 좀 의미를 담아서 한 문장 한 문장 보시고 지금은 너무 급하게 가려고 하지 말고. 알겠지? 오히려 그러다가 넘어지기만 하지 뭘. 계속 그러다 포기한다고. 병원 가서 누워 있어야 돼. 알지? 그러니까 이 교재 아무튼 잘 활용해 보세요. 선생님 뭐 이거 갖고 내가 수업할 게 뭐 있니 그냥 답만 체크해 주면 되는데. 근데 하니까 더 공부할 것들 있잖아. 근데 너네들이 공부할 때 진짜 이렇게 공부해? 그냥 답만 체크하고 넘어갈 거라 아마? 그렇게 보면 하나도 소용없어. 문장들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얘가 이걸 통해서 뭘 공부해야 되지? 어휘 하나를 몰라도 그 어휘를 내가 찾아봐야 되겠다. 이거 모르네? 다시 되짚어보고 찾아보고. 이거를 지금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좀 곱씹어봐 지금. 내가 이 교재를 사실 1, 2월에 줬어야 되는 교재이긴 한데 막 이제 정리해서 만드느라 조금 늦어지기도 하기도 했지만 지금 이렇게 준 이유는 6평 전에 정리해야 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하라고. 1월 달엔 또 뭣도 모르고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조금 모아뒀다가 뒷부분에 좀 푼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앞부분 좀 보여줬고 그 뒤로부터는 이제 너희들이 하면 돼. 하면서 이제 질문할 것들 질문하고 포인트 잘 안 잡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갖고 오고. 알겠지? 그래서 공을 좀 들여서 해주세요. 네, 되셨습니다. 일단은 얘는 그렇게 하시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안 쉬어도 되는데 사실 음료수 마셔야 돼갖고 쉬려고. 자, 쉬었다가